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동영상으로만 찾아뵙게 돼서 죄송스럽고요. 원래는 4월 11일에 서울시립과학관 1층에서 제가 강연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동영상으로 찾아뵙게 된 점 많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세명대학교 바이오환경공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 안진성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환경오염물질의 위해도 관리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사례들도 보여드리고 기본적인 개념 소개해드리고 또 필요하면 SNS 등을 통해서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위해도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고 계실지 이해하고 계시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위해도를 설명을 해드리고자 해요. 위해도라는 개념은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자명하게 드러나는데 세 가지 그림 모두 다 동일한 권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떤 권총이 가장 수용체 또는 인간에게 위험할까라는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당연히 가장 왼쪽 권총이 가장 위험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안전해지겠죠. 왜냐하면 권총을 그냥 키로 잠궈 놓은 것하고 또 키로 잠궈진 권총을 박스에 넣어 놓은 것하고 또 그 박스에 넣어진 권총을 강물에 버려버린 것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왼쪽, 가장 덜 위험한 것은 오른쪽일 것입니다. 그런데 권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권총의 파괴력, 독성이라고 할까요? 권총의 파괴력은 인간에게 모두 동일해요. 그렇게 동일하게 존재하는 독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개념을 우리는 위해도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위해도를 결정해주는 가장 큰 핵심 인자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 자료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노출 경로, 익스포저에 해당하는 그러한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그림에서는 노출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지만 맨 오른쪽 그림에서는 인체에 노출되는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그런 개념으로 이제 위해도라는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우리가 환경 오염 물질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오염 물질이 현대 사회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 오염 물질이 수용체라고 하면 이제 인체도 될 수 있고요. 생태계의 성분도 될 수 있겠죠. 그런 수용체에 어떤 경로로, 노출 경로로 도달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위해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독성은 동일할지언정.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전체적인 강의를 들어주시면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오염물질과 그 오염물질의 이동 경로 그리고 수용체와의 관계에 관한 그림이에요. 이 두 가지 그림을 이제 비교해 보면서 보시면 위해도라는 개념을 조금 더 확실하게 인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TPH라고 써져 있는 것은 이제 오염물질의 일종인데 총 석유계 탄화수소를 의미합니다. 오염물질이에요. 그 오염물질이 왼쪽 그림에서는 2000 정도, 2000mg/kg 토양에서 이걸 ppm이라고 파트 퍼 밀리언이라고 간단히 부르기도 하는데요. 2000mg/kg의 농도로 존재를 하고요. 오른쪽 그림에서는 10,000mg/kg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역을 먼저 정화를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지역을 먼저 관심 있게 쳐다봐야 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어디를 먼저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위해도라는 개념을 고려치 않는다면 오른쪽 그림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오염물질의 농도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2000과 1000의 차이니까요.
그런데 이 두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왼쪽 그림은 이 오염 물질이 지표에 존재를 합니다. 그쵸? 그러면서 이제 그 아래에는 지하수가 있는데 지하수와 그 오염 물질의 간격이 10m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지하수를 조금 한 50m 정도 떨어진 이 지역에서 용수 공급정을 통해서 지하수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왼쪽 그림은요. 오른쪽 그림은 오염 물질이 지표에서부터 20m 깊이에 존재를 하고 이제 지하수가 있긴 한데 이제 100m 가량 떨어져 있어요. 게다가 이 지역은 사람이 살지 않아 보이죠. 사람이 거주하지 않아 보이는 사막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왼쪽은 사질토라고 해서 사질토는 굉장히 입자들이 굵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염물질이 이제 지하수로 스며들기가 좋아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점토질 토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점토질은 입자가 굉장히 작고 공극이 작아서 이 오염물질이 지하수까지 도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과 오른쪽 그림을 총합적으로 고려를 해본다면 오염물질의 농도 자체는 오른쪽 그림이 더 높지만 수용체와의 접근성을 따져봤을 때 오른쪽보다는 왼쪽을 먼저 관심 있게 쳐다봐야 한다. 또는 정화 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제 위해도의 개념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오염물질의 농도뿐만 아니라 노출 경로도 함께 고려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토양 환경 기준 또는 수질 환경 기준, 대기 환경 기준 이런 식으로 특정 값을 어떤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 규제치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지역별로 구분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특정한 값을 가지고 구분을 하고 있죠. 그 값을 가지고 획일적으로 규제를 하다 보면 아까와 같은 농도를 기반으로 한 규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위해도의 개념이 희석이 될 수가 있고 또 반영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환경 관리, 우리나라의 환경 관리는 점차 이제 위해도 관리 측면으로 많이 이제 향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환경을 전공하시고 사회에 나가셨을 때는 그 위해도 개념이 더욱더 대두가 되어 있을 것이고 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을 것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부터는 저희 실험실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세 가지 토픽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 이제 위해도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오염 부지 또는 우리나라에 있는 오염 부지죠. 오염 부지에 오염되어 있는 오염 물질을 위해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사례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설명을 최대한 쉽게 자세히 할 테니까 들어보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역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이메일 등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위해도 저감 조치라는 그런 조치가 실시된 국내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항제련소라는 곳이 예전에 가동이 됐었어요. 그 지역은 주변 지역이 이제 비소로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비소라고 하면 주기율표에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AS로 읽히는 그런 원소고요. 굉장히 고독성이죠.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비소가 주변 토양에 오염이 되어 있었고 그 지역들을 이제 정화를 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 토양에서 비소를 제거하는 그런 공정도 적용이 된 바가 있고요. 지금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건 그렇게 직접 제거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지들이 있었어요. 그럼 곤란한 부지들에서 그 비소를 어떻게 제거를 할 것인가? 제거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위해도 관리 측면에서 그런 사례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다양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비소를 직접 제거한 부지도 있고요. 제거하지 않고 이제 위해도 관리, 그러니까 노출을 줄여주는 거죠. 수용체에 노출되는 양을 줄여주는 관리를 시행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는 사업은 이제 노출을 줄여주는 사업이고, 그 사업이 시행된 이유는 여기 보시면 송림숲 등 식생지역 위해성 평가에 기반한 토양 정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죠. 사업명이. 이 지역이 오염이 비소로 되어 있긴 한데 굉장한 소나무 밀집 지역이었어요. 숲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항이라는 지역의 기반 관광 산업 지역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걸 사실 이 비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무를 다 잘라내고 그런 상황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좀 어렵죠. 왜냐하면 그러면 지역 산업이 완전 무너지니까요. 관광 산업뿐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비소를 직접 퍼내는 게 아니라 안정화를 시키자, 위해도를 저감시키자, 노출량을 줄여주자, 이런 이제 접근법을 시행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위해도 관리 지역이다, 위해도 저감 조치가 실시된 지역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해도 저감 조치를 다양한 것을 적용을 했어요. 출입 제한, 그러니까 수용체 인간의 출입 제한을 하기도 하고, 또 식생 피복을 하기도 하고, 또 식물 정화를 하기도 하고, 아스팔트 포장, 마사토 포장, 이런 식의 다양한 접근 방법들을 가지고 갔는데, 그건 이제 그 부지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목적에 따라 그렇게 다양한 방법을 적용을 한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드릴 개념은 안정화라는 개념입니다. 그 안정화라는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위해도 관리를 함에 있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오염물질의 수용체에 도달할 때까지의 노출 경로를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노출 경로 차단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안정화 공법 또는 고형화 공법이라는 것이 사용이 되는데, 어떤 것이냐면 매질 내에 오염물질이 존재를 할 경우에 그 매질에 제가 임의로 다른 어떠한 물질을 넣어주는 거예요. 다른 물질을 넣어줬을 때 오염물질이 강하게 그 다른 넣어준 매질에 붙는 거죠. 그러면 붙어가지고 그 오염물질은 더 이상 화학적으로 이동할 수도 없고 물리적으로 이동하기도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준다면 이제 그 오염물질이 실제 존재하긴 하지만 수용체에 도달하기가 어렵겠죠. 아까 그 총과 마찬가지예요. 총 사례와 마찬가지고, 총 자체는 독성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총을 상자에 꽉 넣어서 밀폐시킨 다음에 그냥 책상 위에 놓는다고 하면 그게 이제 위해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안정화 공법이라는 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이제 법적으로 위해도 저감 조치 방안으로 안정화 고형화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례에 대해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극적인 정화 공법, 이거는 이제 진짜로 오염물질을 없애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적용 불가능하거나 정화 효율이 불확실한 경우에 대해서 그런 걸 실시할 수 있다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이제 실제 안정화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예요. 완전 전체 부지는 아니고요. 아주 소량의 부지에서 이제 실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테스트해 본 그런 그림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토양의 pH를 조절해 줬고요. 두 번째로 안정화제를 주입했고요. 세 번째로 좀 더 반응을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수분을 주입했고, 네 번째로 이제 적정 시간에 반응 시간을 제공을 했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요거는 좀 디테일한 거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염이 되어 있는 유해 물질로 오염이 되어 있는 환경 매질에 추가적인 어떤 매질을 더 넣어주는 거죠. 그 매질 넣어준 것에 오염물질이 꽉 달라붙고 그 달라붙은 오염물질은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인체로도 또는 생태계로도 확산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이제 그건 굉장히 그 오염물질의 독성은 그대로일지언정 위해도를 낮춰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안정화 공법이 실제로 실시가 된 사례가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장항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시가 될 여지가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해도 개념을
기억하시고 중요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환경 공부하시는 분으로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조금 더 기술적인 내용들이에요. 제가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어떤 내용들의 연구를 했었는지 그런 내용들이라서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시면 따라오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안정화 공법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제 비소로 오염된 토양에 추가적으로 어떤 안정화제, 매질을 넣어준다고 했죠. 그 매질들을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봤어요.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안정화제 1, 2, 3, 4라고 표현한 그런 것들을 넣어봤는데 각자 이제 기대하는 안정화 기작이 있었죠. 비소를 어떻게 붙일 것인가, 뭐 이런 이제 화학적인 그런 기대하는 바가 있었고 그 기대하는 바에 따라 이제 1, 2, 3, 4 네 가지 후보 안정화제를 적용을 해본 거예요. 다음 보시는 그림은 그 네 가지 안정화제에서 그냥 일반적인 특정 유해 물질이라고 부르는 이건 지하수 이제 먹는 물 기준에 해당하는 건데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넣어준 매질에서 또 다른 오염물질이 용출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넣어준 매질에서 또 다른 오염물질이 존재하고 있진 않은가,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지하수 수질 기준에 입각해서 이제 15개 특정 유해물질 항목들을 분석해 본 결과고요. 이 안정화제 후보군 4가지에서 이제 특정 유해물질을 그러니까 녹아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실시한 용출 시험법은 이제 인공강우 용출 시험법이에요. 비가 왔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매질에서 오염물질이 떨어져 나올 때는 pH라는 그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pH가 낮을수록 잘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계에서 pH가 낮을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산성비겠죠. 그래서 이제 SPLP라는 시험법은 인공강우 용출 시험법인데 pH를 한 5 정도로 맞춰서 이제 그 매질에서 유해 물질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테스트해본 결과 제가 사용한 4가지 안정화제에서는 이제 지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관찰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4가지 다 이제 사용해서 실험을 해보았고요. 이제 안정화제를 주입함에 따라서 이제 원래 토양에 주입을 한 거죠. 원래 토양에 이제 오염이 되어 있던 비소가 얼마나 덜 떨어져 나올 것인가, 그거를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똑같이 인공강우로 용출 시험을 했고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오리지널 소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원토양이에요. 그러니까 원토양보다 안정화제를 주입하고 나서 조금 더 용출량이 줄어들어야 맞겠죠. 그래서 안정화제 1, 2, 3을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안정화제 4번을 보시면 오히려 원토양보다 늘어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안정화제의 효율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될 겁니다. 이게 왜 늘어나는지는 제가 추후에 또 슬라이드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고요.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 안정화제의 효율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아까는 인공강우 용출 시험을 했죠. 그러니까 pH를 5로 맞춘 그런 용액으로 이제 안정화제를 넣어준 토양의 비소가 얼마나 떨어져 나올 것인가를 테스트를 해보았다면, 지금 보시는 그림은 SBRC라는 시험법인데요. 이 약자는 여러분들이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 이제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SBRC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인공위액입니다. 인공위액, 우리의 위액. 인공위액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체에 오염물질이 노출되는 주요한 경로가 3가지가 있어요. 경구 섭취, 이제 경피, 이제 피부 접촉, 또 이제 코로 흡입하는 거. 요 3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금속, 비소와 같은 중금속은 이런 피부 접촉이나 흡입, 기화되지 않으니까 이 2가지 경로는 크게 고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고요.
경구 섭취가 굉장히 주의할 만한 노출 경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화된 토양, 비소가 오염이 되어 있었지만 제가 안정화제를 주입하여서 화학적으로 안정화된 토양이 만약에 인체가 그 토양을 섭취를 하였다면 인공위액을 저희가 만들어서 실제로 위에서 얼마나 비소가 떨어져 나올 것인가, 그 토양 입자에서 떨어져 나온 비소가 우리 인체 내 순환계로 돌면서 독성을 발현할 수 있겠죠. 만약에 떨어지지 않고, 위액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또 장액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배출된다면 우리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SBRC라는 시험법은 이제 인공위액으로 이제 저희가 섭취한 매질에서 오염물질을 떨어뜨려내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BRC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아까 그림하고 비슷해요. 1, 2, 3 안정화제들은 나름 효과가 조금은 있어 보이는데 이제 네 번째 안정화제가 원토양보다도 비소를 더 많이 용출을 시켜요. 좀 특이하고 이상한 결과죠. 이런 결과들 때문에 우리가 실험을 해야 한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염물질을 안정화시키려고 또 화학적으로 떨어져 나오기 어렵게 만들려고 넣어줬으나 안정화제 4번의 경우는 그 원토양의 pH를 굉장히 좀 높였어요. 안정화제를 주입함에 의해서 pH가 여기 보시면 10대로 올라갔죠. 그래서 원토양의 pH가 10대로 올라가니까 비소가 원토양에 있었던 때보다 안정화제를 넣어준 후에 pH가 올라갔을 때 더 잘 떨어져 나오더라,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잘 설명을 하려면 어떤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사실 영전하점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포인트 오브 제로 차지, PGC 값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X축은 pH고요. Y축은 표면 전하.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고요.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0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비소가 토양 중에서 결합하고 있는 데는 철산화물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기 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철산화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철산화물들의 영전하점이라는 것이 대충 보시면 8 정도 되죠.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가 8인 겁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영전하점? 전하량, 표면 전하량이 0이 되는 pH가 8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영전하점, 우리 여기라고 얘기를 하고 pH 8을 이 철산화물의 영전하점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일반적으로 비소가 어떤 상태로 환경 중에 존재를 하냐면 이런 음이온 상태로 존재를 하거든요. 음이온 상태로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원래 원토양의 pH는 한 7, 4에서 7 정도였죠. 4에서 7의 pH였다, 원토양이. 그러면 철산화물의 표면 전하가 플러스였을 거란 말이죠. 그때 요 음이온으로 존재하는 비소를 정전기적으로 잘 붙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안정화제 4번을 투입 후에 pH가 10으로 올랐어요. 10으로 올랐어요. 그때 우리 철산화물의 표면들은 음전하를 띨 것입니다. 그러면 음전하를 띠는 철산화물의 표면이 이 음전하로 존재하는 비소들을 잘 붙들고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pH의 증가에 의해서 오히려 비소가 원토양보다 더 잘 떨어져 나오는 현상들이 관찰이 되어서 이 안정화제는 이제 후보군에서 제외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는 절차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는 그림들은 조금 어려운 그림들인데요.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화학적 추출 가능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본 거예요. 연속 추출법이라고 하여서 연속적으로 조금 더 센 산, 조금 더 센 산, 더 센 산, 더 센 산을 사용해서
환경 매질, 안정화제를 투여한 환경 매질에 붙어 있는 오염물질, 여기선 비소죠. 비소를 떼어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세게 붙어 있는가를 확인을 했을 때, 이제 안정화제를 주입을 했을 때 조금 더 세게 붙어 있는 경향들이 관찰이 되어서 우리 안정화 효과를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나오는 기기 분석 방법이기도 한데요. X선 흡수 분석이라는 걸 해서 그 안정화된 토양 중에 안정화제가 어떤 형태로 존재를 하는가 뭐 이런 것도 분석을 해봐서 연구를 했고요. 또 인체 위해도를 실제적으로 얼마나 낮추는가 이런 인체 위해성 평가 값들 수치들도 제시를 해보았고 다양한 연구들을 이렇게 수행을 해보았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위해성 평가 연구를 하신다면 이제 이런 스타일의 연구들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조금 이제 의외의 그림이 될 건데요. 생물학적 반응이라는 거예요. 제가 안정화제를 넣지 않은 원토양이 있고 안정화제를 넣은 토양이 있었을 때 저의 초점은 인체 위해도였습니다. 그쵸? 인체 위해도의 저감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평가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실험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식물이 얼마나 잘 자라고 못 자라냐 였어요. 그래서 안정화제를 투여를 하지 않은 것과 한 것을 비교해 보았을 때 식물의 발화율, germination rate라고 하는 게 발화율인데요. 그게 맨 왼쪽 그림이고 가운데는 이제 뿌리 길이 성장률, 오른쪽은 이제 줄기 길이 성장을 나타냅니다. 그때 어쨌든 전반적으로 안정화제 투입하고 줄어들죠. 이거는 우리가 예상한 결과가 아니었어요. 안정화제를 주입하면서 뭔가 독성 영향이 줄어드니까 비소의 독성 영향이 줄어드니까 뭐 인체 위해도는 낮아질 거고요. 당연히 생태계에도 위해도가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식물을 키워보니까 오히려 발화도 잘 안 되고 뿌리 길이, 줄기 길이도 잘 안 늘어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이제 관찰이 됐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냈고 이 원인으로는 안정화제를 주입을 하니까 이제 이용 가능한 식물들이 이용 가능한 칼슘 이온들의 양이 굉장히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칼슘 이온의 양이 증가하면 이제 식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양에서는 이제 영양분으로 작용을 하지만 우리 굉장히 짠 물에 들어가면 힘들죠.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식물들도 그 삼투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칼슘 이온의 농도의 증가는 그런 부분들에 설명을 할 수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효 인산의 감소. 우리 인과 비소가 굉장히 화학적으로 유사하게 거동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과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얼핏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나사에서 뭐 우리 DNA 중에 포함된 비소가 대체한 미생물을 발견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발표한 적도 있었죠. 둘이 화학적으로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비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안정화제를 넣었는데 인도 같이 제거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굉장히 유효한 이제 식물체의 영양분인데 그게 줄어드니 이제 식물 생장도 악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한 개념들도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해도 관리를 할 때는 인체 관리도 필요하지만 이런 생태계에도 큰 관점에서는 영향을 확인을 하고 이런 것들도 반영을 해줄 수 있는 연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간과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한번 넣어봤고요. 그래서 이런 안정화 부지라는 것들은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오염물질이 그 부지에서 제거가 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맞는데 뭐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뭐 님비 현상 이런 것들 이 지역에서 살라고 하면 살 거야? 라고 할 때 좀 불안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런 위해도 저감 조치가 실시된 부지에서는 오염물질이 확산되는지 혹은 또 유출이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사후 모니터링을 수년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후 모니터링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제 주변 지역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그 물질들이 주변으로 퍼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요. 예, 지금 이제는 이제 두 번째 개념입니다. 제가 세 가지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위해도 관리 측면에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국내 위해도 관리 시행 사례를 저감 조치 시행 사례를 보여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제로 굉장히 연구적인 내용이에요. 인체 위해도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인체 위해도를 많이 저감시키기 위해서 어떤 기술, 안정화 기술을 적용을 해야 할까? 이런 관점이고요. 여기서도 오염물질은 비소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 세 가지 케이스에서 전부 다 소개해드릴 내용은 비소라는 오염물질에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얼마 전, 뭐 한 10년에서 20년 전이죠. 굉장히 방글라데시 주변에 이제 비소 오염 지하수에 노출이 돼서 수백만 명이 중독이 되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비소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지나긴 했지만 수년 전까지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오늘 소개드리는 오염물질이 비소에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이제 환경 공부를 하시면 뭐 근래에 많이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것들도 있고 뭐 미세먼지, 뭐 다양한 그런 오염물질과 관련된 것들을 다루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비소만 바뀌었다. 비소에서 그런 물질들로 바꾸면 된다. 그런 식으로 기억하시고 개념을 가져가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비소 오염 토양을 다루고 있고요. 비소 오염 토양의 이제 인체 위해성을 굉장히 많이 저감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안정화 방법을 사용하면 될까에 관련된 그런 연구 내용을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개념, 이 연구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사실 나머지는 다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공침이라는 개념과 이제 흡착이라는 개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염물질을 안정화제가 화학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방법은 크게는 이제 흡착 현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흡착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제가 어드소프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매질 표면에 달라붙는 거예요. 제가 넣어준 안정화제 표면에 그 오염물질이 달라붙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현상이고요. 이제 공침이 무엇이냐면 코프리시피테이션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안정화제를 넣어줄 때 어떤 고체 형태로 넣어준 게 아니라 이온들의 형태로 넣어준 거예요. 이온들의 형태로 넣어줬어. 근데 넣어주자마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이 이온들이 이제 뭉쳐요. 그래서 결정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입자화되어 가요. 입자화되어 가는데 그 과정에 만약에 비소가 존재한다면 그 입자 사이에 끼겠죠. 사이에 꽉 낀 거, 이걸 의미해요. 공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이 왼쪽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왼쪽 그림이 공침이고요. 이제 오른쪽 그림이 흡착을 나타낼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입자를 우리 인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노출 경로 중에 경구 섭취를 했다고 치면 이제 인공 위액으로 또는 우리 이제 위액에서 녹아 나오겠죠. 오염 물질이 여기선 비소일 거고요. 이 비소가 녹아 나올 건데 왼쪽이 잘 녹아 나올까요? 오른쪽이 잘 녹아 나올까요? 당연히 오른쪽이 잘 녹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왼쪽처럼 만들어주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정화제를 넣는 거는 뭐 다 마찬가지인데 비소 오염 토양에 안정화제를 넣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제 완성이 되어 있는 고체 흡착제를 넣어서 비소를 흡착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이온 상태의 흡착제를 넣어서 토양 중에서 반응을 해서 이제 입자화하고 점점점 결정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비소가 끼어 들어가서 꽉 붙들게 공침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머지 이후에 이제 설명드릴 것들은 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굳이 이해를 못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공침과 그 흡착을 나눠서 우리는 이제 공침으로 유도를 해보고자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뭐 깔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사나물이라는 거를 안정화제로 이용을 할 건데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림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비소는 굉장히 철사나물 표면에 잘 붙어요. 일반적인 환경에서 잘 붙어요. 그런데 흡착이 아니라 공침을 만들고 싶은 거니까 이제 철사나물 자체를 넣어주는 건 흡착을 유도를 하는 거고요. 이제 철사나물이 생성되는 조건을 만들어줘서 넣는 게 이제 공침을 유도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조건을 만들어 보고 이제 실제로 되는지 그런 실험들을 여러 가지를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수행을 해봐서 이제 공침을 만들어낸 것과 이제 흡착으로 생성이 된 것, 뭐 이런 것들을 비교를 좀 해봤고요. 확실히 이제 공침이 덜 떨어져 나온다. 인공위액으로 SBRC라는 게 인공위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인공위액으로 용출 실험을 했을 때 뭐 거의 한 50% 이상 이제 제거가 되는, 그러니까 제거가 되는 게 아니라 안 떨어져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죠. 또 연속 추출도 이제 점점점 강한 산을 사용해서 떼어내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연속 추출에 떨어져 나오는 방식들도 조금 더 안정화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침이 흡착보다 유리한 것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다양한 분석들을 했는데, 이제 향후에 어떤 분석들을 했었냐면, 이제 X선 흡수 분석, 아까 소개를 드렸죠. X선 흡수 분석을 해서 이제 공침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토양 중에 저희가 이제 넣어준 안정화제, 그러니까 이온상 안정화제가 점점 입자를 만들고 비소를 껴고 그 다음에 더 결정화되어 갈 때 궁극적으로 어떤 상태로 존재를 할 것인가, 그런 거를 분석할 때 이제 요즘에 X선 흡수 분석이라는 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X선 흡수 분석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요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나름 과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가속기 들어보셨죠? 가속기, 입자 가속기. 가속기는 우리가 원형으로 일반적으로 생겼어요. 거기서 입자들이 삥뺑뺑 돌죠. 빛의 속도에 가깝게 돕니다. 그때 이제 그 입자의 회전의 접선 방향으로 강한 X선들이 방출이 돼요. 그 우리가 방사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강한 X선들이 방출이 되는데 그 X선들을 활용해 보자 라고 해서 이제 그 방사광 가속기 주변에 이제 그 접선 방향에 X선을 활용하는 분석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게 지금 포항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에 하나예요. X선 흡수 분석은. X선을 활용하는 기기 분석법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병원에서 X선 쓰기도 하는 것처럼 다양한 X선을 활용하는 분석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이제 X선 흡수 분석이라는 게 안정화제의 형태를 확인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했기 때문에 선택해서 사용을 한 거고요. 뭐 사실 되게 비싸게 들리잖아요. 근데 굉장히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렴합니다. 1일에 10만 원 정도 이제 납부를 해서 이제 시료를 분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나름 하이테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해보실 상황이 생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안정화제를 주입했을 때 그림을 보시면 뭐 스왈츠만 나이트라고 하는 게 많이 생겼죠. 이게 여러분들 뭐 굳이 이름을 모르셔도 되고요. 철사나물의 일종입니다. 철사나물의 일종인데 비결정질 철사나물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비결정질, 말 그대로 결정질이 아니다. 우리가 결정이라고 하면 눈꽃 이런 거 결정 모양이죠. 근데 비결정질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구름 같은 거예요. 모양이 특징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고 막 뭉게뭉게 있죠. 그런 비결정질 철사나물의 일종인데, 우리가 넣어준 안정화제가 비소를 공침시켜서 화학적으로 안 떨어져 나오게 만들었는데, 그 형태가 이 X선 흡수 분석을 해보니 스왈츠마나이트라는 그런 광물이더라 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뭐 좀 부가적인 것들인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스왈츠마나이트라는 그 비결정질 구름들이, 사실 철사나물이 좀 신기한 게 시간이 흐르면 자기들끼리 결정화를 해요. 크리스탈라이제이션, 결정화를 해서 조금 더
조금 더 결정 구조, 조금 더 결정 구조 이렇게 진행이 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안정화제를 적용한 지 5달 후에 이제 어떤 상태로 또 변화를 했을까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더 결정 구조가 됐어요. 조금 더 결정 구조로 변했고, 그러면 이 구름 속에 비소가 갇혀 있을 때랑 눈꽃 속에 비소가 갇혀 있을 때랑 누가 세게 붙어 있을 것인가도 궁금하잖아요. 그런 거를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제 눈꽃 속에 이 결정 구조 속에 비소가 꽉 들어붙었을 때가 조금 더 안정하더라.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건 중화제의 영향이라는 건데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이 안정화 과정에서 이제 pH를 조금 조절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pH, 아까도 말씀드린 수소이온의 농도를 조절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중화제, 토양 중화제는 NaOH 또는 CaO입니다. 이 둘 다 이제 pH를 높여주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토양의 pH가 일반적으로 뭐 한 3대에서 한 7, 8대 정도 하거든요. 저희가 사용한 이 토양은 뭐 한 4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정화제, 철사나무를 주입하면 조금 더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결정화를 유도하고 입자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pH를 좀 높여야 돼요. 그래서 중화제를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NaOH 중화제를 넣었어야 했어요. CaO 중화제를 넣으니 오히려 안정화 효과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 인공 위액으로 추출을 해보았을 때, 그러니까 CaO에 이제 포함된 Ca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Ca가 함유된 이제 비소 결합물을 만들어서 오히려 안정화 효율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NaOH라는 중화제를 써야 한다고 결론을 내서 그렇게 활용을 했었습니다. 조금 뭔가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따라오시기 힘들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번 연구에서 수행을 했던 거는 이제 인체 위해성을 저감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인체 위해성을 저감시키는 것 중에 이제 인체 노출 경로를 생각해 볼 때 이제 경구 섭취와 경피, 피부 접촉, 또 흡입, 가스 흡입이 있었는데 중금속이기 때문에 경구 섭취가 가장 유력한 이제 노출 경로다라고 할 때 이제 먹은 걸 가정하고 위액에서 비소가 얼마나 떨어져 나올 것인지를 평가를 한 거죠. 그 평가량을 판단을 해보았을 때 흡착보다 공침이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공침을 만들어내는 그런 조건들을 잡아갔던 거고요. 그때 뭐 중화제도 이런 걸 넣어야 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상태로 변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한 뭐 분석 기법, 추출 기법 이런 것들로 확인을 해본 그런 사례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세 번째 사례인데요. 제가 위해도 관점에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사례도 궁극적으로는 인체 위해도 저감 사례고요. 그렇지만 제가 말미에 그 안정화제를 넣었을 때 식물 독성은 좀 생기더라, 식물이 오히려 잘 안 자라더라, 이런 이야기를 얼핏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여드린 사례는 인체 경구 섭취의 위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사례로 보여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 사례는 생태 독성이에요. 생태 독성. 생태 위해성이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생태 위해성을 어떻게 하면 잘 평가를 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생태 독성을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실 인체 위해성을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체로 실험하는 겁니다. 근데 인체로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쥐도 쓰고요, 뭐 돼지도 쓰고요, 또 뭐 이런 이제 실험 동물을 사용하는 게 좀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인비트로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실험실에서 그런 걸 좀 모사해 가지고 실험하는 것들을 하곤 해요. 근데 여기 이제 생태 독성은 사실 뭐 실험을 하려면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어류로 독성 실험을 하고요, 뭐 아까 했던 식물로 독성 실험을 하고요, 뭐 지렁이로 하고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물 실험이든 동물 실험이든 시간과 비용이 일반 그냥 화학 실험에 비해서 많이 드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측 모형의 개발의 필요성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실험실에서 소량 실험을 해가지고 이 독성을 잘 예측할 수 있는 모형,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그걸 현장마다 적용을 해볼 수 있다면, 우리가 복잡한 동물 실험, 식물 실험 안 해도 이제 화학 분석을 통해서, 소량의 화학 분석을 통해서 예측을 잘 할 수 있다면 좀 더 유리하겠죠. 비용 합리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 독성 예측 모형을 개발하는 일을 진행을 했었고 해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비소를 계속 다루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비소의 생태 독성에 미치는 소재를 보시면 포스페이트, 인산과 pH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바이오틱 리간드 모델의 확장 연구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어쨌든 이 생태 독성에 있어서도 위해도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태 독성 측면에서 오염물질, 비소의 농도가 동일할지언정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에서 생물체에 미치는 독성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위해성이 다를 수 있어요. 이건 왜 다를 수 있냐면, 인체는 이제 노출 경로로 설명을 했죠. 생물체도 마찬가지예요. 노출 경로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은 주변 환경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라고 하면 무엇이 되냐면,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들은 X축을 보시면 칼슘의 농도, 마그네슘의 농도, 또 가장 오른쪽 그림은 dissolved humic acid라고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용존 유기탄소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기탄소의 일종. 어쨌든 그 농도들이 달라지는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Y축을 보시면 이제 EC50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반수 치사 농도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험을 해서, 독성 실험을 해서, 생물 독성 실험을 해서 농도별로 농도가 높아질수록 많이 죽겠죠. 그러니까 반이 죽는 농도가 얼마냐? 그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반이 죽는 농도가 얼마냐? 반이 죽는 농도가 낮을수록 그 오염물질의 독성이 세겠죠. 이해되실까요? 이 개념만 기억하시면 전체적인 이해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EC50이라는 반수치사 농도는 작을수록 독성이 센 겁니다. 왜냐하면 반이나 죽는 농도가 작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EC50은 작을수록 독성이 세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 이제 주변의 환경의 칼슘 농도와 마그네슘 농도가 증가할수록 EC50 값이 커지는 실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A라는 지역이 칼슘의 농도가 낮았고 마그네슘의 농도도 낮았다. 근데 B라는 지역이 칼슘의 농도가 높았고 마그네슘 농도가 높았다라고 하면 A 지점에서의 독성과 B 지역에서의 독성, 여기서는 이제 납을 다뤘던 건데요. 그 납이라는 오염물질의 독성이 차이가 날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예측 모형을 개발하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건 제가 한 건 아니에요. 그 이전 연구자들이 수행을 한 거고, 그 모델의 이름이 아까 소재에 얼핏 나왔던 바이오틱 리간드 모델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림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바이오틱 리간드 모델의 가장 핵심은요, 우리가 수개의 이제 특정량의 중금속이 있고 이 어류에 독성 영향을 미친다고 해봅시다. 그때 이제 독성 영향을 미치는 중금속의 형태가 이런 자유 이온의 형태라는 거예요. 프리 아이온, 2+ 이온, 이런 이온이라는 것이고요. 이런 이온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용존 유기탄소와 결합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무기 리간드들, 클로라이드, 하이드록사이드, 카보네이트, 설파이드, 이런 무기 리간드들과 창물을 만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창물, 무기 창물과 유기 창물들은 이 어류 독성에 영향이 없거나 적을 것이다. 이제 그런 전제가 있고요. 이 예측 모형은. 그다음에 남아 있는 이 자유 중금속 이온이 이 어류의 독성을 유발을 하는데, 누가 방해를 하냐면 아까 보셨던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사실 중금속 이온하고 이
전하수도 같고 생김새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이 중금속을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금속이 이 어류에 들러붙을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주변에 칼슘이 많다면 그 칼슘이 중금속 대신에 붙을 수가 있는 거죠. 마그네슘도 마찬가지고요. 뭐 수소이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농도들도 주변의 환경의 농도들도 이제 독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반영을 해야 생태 독성, 나아가 이제 생태 위해성을 현장 특이적으로 현장마다 잘 예측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 미국의 연구진들께서 2000년 초중반에 활발히 이제 개발을 한 내용이에요. 이제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아까 보셨던 그림에서는 중금속 양이온들을 다뤘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연구해오고 있는 유해 물질, 환경 유해 물질은 비소예요. 근데 비소는 아까 칠판에 설명을 드렸지만 일반 환경 중에서 이렇게 음이온 상태로 존재를 해요. 음이온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음이온 상태로 존재를 하죠. 이 두 상태를 바꿔주는 건 이제 pH일 거고요. 두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전하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BLM 전제의 그림에서 이제 상황들을 다 바꿔준 거죠. 아까는 음이온 무기 리간드들이 있었는데 이제 양이온들이 여기 배치가 된 거고요. 과연 이제 비소와 착물을 만들 것인가? 또 아까 용존 유기탄소와 이 비소가 과연 유기착물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독성을 변화시킬 것인가? 또 이번엔 경쟁 이온들이 아까는 칼슘, 마그네슘, 수소 이온이었는데 이번에는 인산, 뭐 설페이트, 나이트레이트 이런 걸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과연 할 것인가? 그래서 독성에 과연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거를 판단을 해본 거예요. 독성 실험은 뭐 다양한 생물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저는 여기서는 이제 발광 미생물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미생물은 원래 발광을 해요. 빛을 내뿜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육안으로 확인되는 건 아니고 이제 자외선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서 이제 측정을 해야 보이는 거고요. 원래 내뿜는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환경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발광량이 줄어들어요. 우리가 그거를 대조공과 비교를 해본다면 정확히 얼만큼 줄어들었는지를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정량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성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과 같이 EC50 아까 반수 치사 농도를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소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이제 발광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니비션 저해 받은 거죠. 그게 늘어날 건데 그 농도별로 늘어날 겁니다. 근데 이제 반 50%가 저해되는 농도를 이렇게 찾는 거예요. 요 커브를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용량 반응 곡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고요. 도우지 리스폰스 커브예요. 요 커브를 만드는 거는 이런 형태로 시그모이달 형태로 만들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험들을 했어요. 아까 그 전제 제가 수립한 비소에 대한 전제를 보셨을 때처럼 다양한 조건으로 실험을 했고 pH, 칼슘 이온의 농도, 포스페이트 이온의 농도 이런 것들로 실험을 했고 그게 이제 독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을 해본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pH의 영향을 봤을 때 pH에 따라서 pH가 높아질수록 비소의 독성이 증가하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이런 그림을 이제 그려보실 수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 pKa 다 화학 시간에 배우시고 계시죠? 배웠을 학생도 있을 것이고 이제 배울 예정인 학생들도 있을 것인데 Ka가 이제 우리 그 평형상수예요. 어떤 약산의 이온화 과정에서 평형상수고 이제 P가 붙어 있으면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거죠. 그 값인데 이제 pH가 증가할수록 비소는 이제 이런 형태들로 변해가요. 근데 저희가 실험한 pH는 5에서 9였고요. 5에서 9일 때 이제 이 두 가지 종이 존재를 하는데
5일 때 이제 요 놈이 많고요. 9일 때 이 놈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비소의 독성이 pH가 증가할수록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EC50이 줄어드는 거니까 독성은 증가한 거죠. 독성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pH가 9일 때 요 E-의 형태의 비소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형태의 비소가 1-의 형태의 비소보다는 이 미생물, 발광 미생물에 미치는 독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pH의 영향도 예측 모형에 반영을 해야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었고요. 그 다음에 보실 내용들은 이제 음이온들, 주요 음이온들, 환경 중에 존재하는 음이온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비소의 독성에 미치는 영향을 받고 뭐 설페이트나 나이트레이트 이런 바이카보네이트들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EC50 값, 비소의 EC50 값들의 변화가 없었어요. 똑같죠? 그런데 이제 포스페이트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비소의 EC50 값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EC50 값이 커졌다는 건 독성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고, 인산이온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비소의 독성이 줄어든다. 합리적이죠. 아까 칼슘들도 양이온 중금속들, 예를 들어 카드뮴 E+, 납 E+, 이런 것들의 독성을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줄여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인산도 마찬가지예요. 비소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경쟁적으로 이제 비소가 붙을 독성 발현 사이트들을 인산이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독성을 저감하는 그런 현상들을 발견을 했고, 이 부분도 이제 독성 예측 모형에 적용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사실 소제목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비소의 독성에 미치는 포스페이트, 인산과 pH의 영향을 고려한 그런 제목이었죠. 그래서 포스페이트가 강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요 양이온들, 칼슘, 마그네슘, 포타슘 이런 것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조금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LC, ICP, MS 이런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이제 이런 주요 양이온들과 비소가 무기 착물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만들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독성 영향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용존 유기탄소도 아까 실험을 해보았다고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용존 유기탄소도 비소의 독성에 결론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이온 중금속들은 용존 유기탄소와 잘 붙어요. 왜냐하면 용존 유기탄소들은 콜로이드 입자거든요. 콜로이드 입자들은 일반적인 표면 전하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양이온들이 잘 붙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소들은 환경 중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음이온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콜로이드 입자, 이 용존 유기탄소에 잘 붙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독성의 변화가 없었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거고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휴믹산이 존재할 때, 이 용존 유기탄소가 존재할 때 만약에 칼슘도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래서 독성 실험을 해보았는데 독성이 현저히 저감됐어요. 그러니까 EC50이 증가했어요. EC50 증가했죠? 예,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현상이냐면 휴믹산 입자가 이렇게 있고 표면이 음전하를 띌 때, 휴믹산은 용존 유기탄소의 일종입니다. 원래는 비소들은 잘 붙지를 못해요. 반발이 일어나겠죠. 정전기적 반발이 일어날 텐데, 만약에 그 사이를 칼슘 같은 것들이 채워줄 수 있다면 양, 이런 식으로 붙어줄 수 있겠죠. 이런 현상들 우리가 이제 가교 효과, 브리징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칼슘이 어느 정도 충분하게 있을 경우 이제 휴믹산도 비소와 어떤 칼슘이라는 매개를 바탕으로 붙어줄 수 있다. 그래서 독성이 저감된다. 이런 현상들도 발견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도 모형에 독성 예측 모형에 대입을 할 수 있다면 좋겠죠.
이제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인자들이 생태 독성, 비소의 생태 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미치지 않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이제 미치는 것들을 독성 예측 모형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적인 접근을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들인데, 조금 어려워서, 식이 많고 어려워서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을 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간략하게 그냥 개념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원래 BLM이라는 개념은 있었습니다. 생태 독성 예측 모형은 있었고 양이온 중금속에 대해 적용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모형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전하가 변화된 음이온 비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거기에 맞게 모형을 일부 수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파라미터들도 다르죠. 그 다른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하면 모형에 잘 반영을 시켜줄 수 있을까를 나름 열심히 고민을 해서 최종 모형을 막 이렇게 수정을 해봤어요. 막 수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얻는 결과의 모형은 여기 우측 상단에 존재하는 식이 돼요. 그러니까 반수, 비소의 반수 치사 농도를 예측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인자들이 들어가게 되고, 아까 pH가 영향을 미쳤고 포스페이트 농도가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텀들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모델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예측을 한 값과 이제 실제 검증을 한 값의 그 차이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X축은 이제 요 모델로 예측한 값이고요. Y축은 이제 실제 실험을 통해서 예측에 활용된 환경으로 실험을 해서 얻은 독성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뭐 나름 잘 맞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실험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도 맞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나름 잘 맞는 독성 예측 모형을 개발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냈었습니다. 네, 이제 뭐 긴 강의였는데요. 요약을 해드리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환경을 공부하시는, 또 환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위해도 관리의 개념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인체 위해도도 그렇고요, 생태 위해도도 그렇고요. 이 전반적인 환경 오염물질의 위해도 관리의 추세가 이어지고 점점 더 확대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소개드린 뭐 인체 위해도 저감 조치로서의 안정화, 특히 이제 저희 연구진은 이제 공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것들의 기술의 효용성을 확인을 해보았다.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생태 독성 또한 함께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고, 예측 모형을 활용하면 우리가 뭐 현재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실험 동물의 인권은 아니죠. 실험 동물의 권리 문제, 그런 문제들도 해결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도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마감을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위해도라는 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우리 사회의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그 유해 물질이 현장에 존재하지만 제거를 어찌 생각하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안정화를 시키는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거기서 절약한 재원을 다른 뭐 복지라든가 이런 데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과학적이면서 사실 어려워요. 무섭잖아요. 실제로 제거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재밌게 또 열심히 들여다 보시면 향후에 어디선가 만날 일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이제 들어주셨는데 보시다가 조금 궁금하신 점이나 또는 이제 더욱더 관심이 가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여기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아는 범위에서는 이제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저희 세명대학교 바이오환경공학과 학과에서 그 나름 이제 블로그를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환경 정보나 뭐 학과 소식 등등 이런 것들 게재를 뭐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그냥 재미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한 번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발표 강의를 마치겠고요. 저는 세명대학교 안진성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